여들톡 들으면서 나도 팟캐스트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해본 톡토로들 계신가요? 어렵지 않습니다. 글로벌 최대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와 함께라면 누구나 팟캐스트를 제작하고 발행할 수 있어요. 녹음부터 편집은 물론 여러 다른 팟캐스트 플랫폼에 한 번에 배포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좋은 걸 좋다고 말하는 여들톡처럼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세상과 나눠보세요. 스포티파이가 여러분을 도와줄 거예요. 지금 바로 스포티파이에 가입하고 팟캐스트를 시작해보세요. 심지어 무료입니다. 여자들이 토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선우입니다. 오늘은 산뜻하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우 씨도 그렇지만 제가 추천사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아유, 그렇죠. 한국 최고의 책팔이이시다 보니까 출판계에서 하나 씨의 추천사를 받고자 하는 연락이 참 많이 오죠. 거절을 하는 것도 일이어서 약간 기간을 정해두고 의뢰에 응하곤 하는데 지금은 미리 잡힌 것 외에는 추천사 의뢰에 모두 거절의 말씀을 죄송하게도 드리고 있는 때입니다. 북토크 때문에 바쁘기도 하고 이제 새로운 책 쓸 준비를 해야 되는 기간이라서 그렇죠. 톡토로 여러분들은 잘 아실 우리 톡토로 투게더 행사에 공식 포스터를 그려주시는 샘토로님이 계시잖아요. 박서영 작가님. 네, 박서영 작가님의 몹시 큰 초대장이라고 하는 책이 세상에 나올 때의 일입니다. 몹시 귀여운 그림책이죠. 네, 출판사로부터 추천사 의뢰를 받고 이 그림책이다 보니까 내용을 훑어보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았고 제가 그림책을 다 보고 나서 아, 훌륭하다, 좋다라고 생각해서 추천사를 쓰겠습니다 하고 흔쾌히 응했어요. 그랬는데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박서영 작가님이 저에게 DM을 보내셨습니다. 박서영 작가님께 허락을 구해서 저희가 주고받은 이야기의 내용을 조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샘토로님께 미리 허락을 구해서 하나 씨가 받은 메시지 중에 일부를 발췌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작가님, 샘토로입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지요? 방금 편집자님께 하나 작가님께 추천사를 부탁드리셨다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듣고 충격에 쓰러졌다가 다시 추스르고 조심스럽게 연락을 드립니다. 작가님이 제 책에 추천사를 써주신다는 사실이 너무 비현실적이고 그런 부탁이 작가님께 전달되었다는 것 자체로 정말 너무나 민망스럽고 죄송한 마음이에요. 그런 부탁을 한두 번 받으시는 게 아닐 텐데 너무 행복하면서도 말씀드리기 어려울 만큼 송구스럽고 감사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죄송스러운 마음이 너무너무 커요. 사실은 톡토로 투게더 포스터를 작업하면서도 제가 가진 것에 비해 그 무게가 너무 커서 마음 한켠에 죄책감 비슷한 것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림 작가로서 열심히 활발히 활동하고 있지 못해서 늘 스스로 안타까운 마음과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던 중에 이런 소식을 듣게 되니 더욱 민망스러울 따름입니다. 온 진심을 다해서 감사하고 또 죄송하다는 마음을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작가님. 이런 DM이었습니다. 자, 이 DM을 받은 하나 씨가 어떻게 답을 했을까요? 제가 DM보다 훨씬 긴 메일을 썼습니다.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몹시 큰 초대장 추천사를 출판사로 보낸 참입니다. 저는 샘토로님의 작업을 아주 좋아합니다. 톡토로 투게더의 포스터를 그려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작업만으로도 제 취향이고 너무 훌륭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흔쾌히 응했습니다. 저는 추천사 의뢰를 아주 많이 받는 편이고 또 책을 직접 다 읽지 않으면 추천사를 쓰지 않기 때문에 절대 시간이 필요해서라도 거절을 많이 합니다. 아주 가까운 작가들의 작품에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박서영 작가님이 톡토로셔서 추천사를 쓰겠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제게 주신 DM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하셨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저도
정말 죄송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죄송한 인생. 제 책 힘 빼기의 기술에는 고 황현산 선생님과 이병률 작가님이 추천사를 써주셨어요. 첫 책 당신과 나의 아이디어에는 박웅현 대표님과 윤태호 작가님이. 미생의 윤태호 작가님이죠? 네.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에는 김혜리 선배님과 정세랑 작가님이, 금빛 종소리에는 전영애 선생님과 박참새 시인님이 써주셨죠. 특히나 제 삶에 대한 시시콜콜한 이야기인 힘 빼기의 기술에 황현산 선생님 추천사를 받고 싶은 마음은 있으면서도 이래도 되나? 저명한 문학평론가님께 대단한 분들이 얼마나 추천사를 많이 의뢰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해서 차마 편집자님께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때 황선우 작가가 저에게 뭘 망설여. 보내봐. 안 되면 거절하시겠지. 아님 말고. 라며 보낼 것을 종용했는데 저는 그 때문에 선우 작가에게 평생 고마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황현산 선생님이 좋은 원고입니다. 추천사를 쓰겠습니다. 라고 답해 주셨거든요. 저는 힘 빼기의 기술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책 덕분에 제가 그 다음에 아주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 제가 더 나아졌다 하더라도 당시의 저로서는 최선의 글이었고 좋은 추천사를 입고 나오기도 했기 때문에 감사함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제가 추천사를 써주신 황현산 선생님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힘 빼기의 기술은 저에게 죄송한 책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저의 지론은 죄송한 책은 세상에 내놓아서는 안 된다 예요. 저는 작가님이 이 사랑스럽고 위트 넘치는 책 몹시 큰 초대장을 아주 자랑스러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아끼고 사랑해주지 않으면 누구도 그렇게 해주지 않아요. 누구에게 추천사를 부탁하더라도 죄송하거나 민망하거나 송구한 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추천사를 흔쾌히 쓰기로 한 저에게도 괜히 의구심을 갖게 하는 표현이니까요. 이건 작가가 최선을 다하지 않은 스스로도 의심을 갖고 있는 작품인가? 이렇게요. 물론 저는 흔들림 없이 즐겁게 추천사를 썼습니다만. 그리고 그런 표현을 썼다는 걸 알면 편집자님도 슬퍼하실 거예요. 누구도 죄송스런 책을 세상에 내어놓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편집자님은 작품에 확신을 갖고 이 책을 세상에 내어놓는데 자부심을 느끼고 계시리라 믿어요. 제가 이 책의 추천사를 쓰면서 그렇게 느끼듯이요. 그러니 작가님도 그래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톡토로투게더 포스터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톡토로들도 그 포스터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죄책감이라는 표현을 쓰셔서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작가님을 발견한 덕분에 우리 모두가 너무 큰 보람과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의 착각이었나요? 작가님의 작품 덕분에 여둘톡은 무척이나 풍요로워졌고 저희는 톡토로투게더 3 포스터를 기분 좋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몹시 큰 초대장을 세상에 내어놓으시는 것 진심으로 기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품이거든요. 이번 여둘톡 114화 책 만들기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어떻게 숨쉬듯 나대는가를 들으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권합니다. 몹시 큰 초대장과 박서영 작가님 사랑합니다. 114화는 숨쉬듯 나대는 사람, 이야기 장수 이현실 편집자 편이었죠.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스스로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가져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금빛 종소리 제안이 민음사로부터 들어왔을 때 하나 씨가 망설이던 순간에 김하나 이거 네가 안 쓰면 어느 50대 남자 평론가가 쓰겠지 뭐 해서 금빛 종소리가 세상에 나올 수 있게 한 것에 앞서서 제가 힘 빼기의 기술 때는 누구에게 추천사를 받으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할 때 황현산 선생님 당시 트위터리안으로 활발하게 또 활동하셨기 때문에 약간 내적 친밀감을 갖고 있었던 하지만 너무 저 멀리에 계시는 문학평론가이신 선생님께 한번 얘기나 건네봐라 이렇게 부추긴 게 저였네요. 저는 평생 감사하며 살려고요. 난 내가 너무 좋아. 그렇게 해서 다 됐잖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내가 감히라는 생각에 너무 사로잡히지 말고 일단은 그걸 표현해봐라 라고 하는 자세를 저는 선우 씨한테 배웠고 그렇게 힘을 얻어서 시도한 것 때문에
제 마음가짐도 참 많이 바뀌었어요. 맞습니다. 자, 이 센토로님의 답장을 한번 들어보죠. 하나 작가님, 어떤 말부터 시작하면 좋을지 한참을 생각했어요. 메일을 처음 읽고 난 뒤부터 계속해서 작가님들의 말이 제 안에서 파도처럼 일렁이고 있는데요. 아주 깊은 곳부터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파도가 조금이라도 가라앉기를 기다리고 나서 남아있는 감정을 추스르고 보니 제가 느끼는 기분은 정말 모처럼 너무 후련하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자동 반사적으로 가장 먼저 느꼈던 죄송함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슬프고 딱하고 볼품없는 것인지 알게 돼서 너무 후련해요. 작업 하나하나마다 왜 그렇게 눈치를 보고 자신 없게 생각했는지 제가 스스로에게 너무 과한 기준을 줬던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엄격하게 생각하며 나는 레벨이 낮은 사람이라고 남이 말하기 전에 제가 먼저 찍어 누르기만 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림을 그리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늘 쭈뼛쭈뼛 민망한 마음으로 위축되어 있기만 했던 제 모습들이 도미노처럼 와르르 쏟아지는데 이제는 안 그래도 되겠다. 이제는 안 그래야지 하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엄청난 후련함과 함께요. 작가님의 잔소리가 너무 콕콕 박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뜨겁고 눈물 나는 잔소리였어요. 창피해서 숨기고 싶은 제 모습을 작가님이 엑스레이처럼 꿰뚫어 보신 기분이었는데 그래 주셔서 정말 기쁘고 너무 고맙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이렇게 진심으로 설명해 주시고 전해 주신 것은 어떻게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뜨겁게 울컥하고 감사해요. 제 책상 앞에 제가 저에 대해 가장 힘들어하는 점들을 모아서 붙여놓은 포스트잇이 있는데요. 작가님의 메일을 읽고 그 메모를 시원하게 찢어서 버렸어요. 가혹한 초자, 죄책감, 자기부정, 눈치, 조심, 검열, 예의 이렇게 써 있었는데 제가 책임감 있게 나대기 위해 너무도 걸림돌이 되는 하나같이 해롭고 안타까운 습관들이었던 것을 지금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작가님 그리고 저 톡토로투게더 포스터 정말 사랑해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볼 때마다 기뻐요. 그 그림들을 그린 게 너무 자랑스럽고 행복해요. 작가님들께서 내년에도 또 찾아주신다고 해서 해가 거듭될수록 더 활기차게 작업하고 나대고 멋져져야지 다짐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치만 지금은 아니에요. 내년에는 더욱 즐겁게 나대면서 작가님들과 아이디어 회의해야지 하는 마음뿐입니다. 제 작업을 제가 먼저 사랑하고 그만큼 사랑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만들고 책임감 있게 자랑할게요. 여둘톡을 통해 작가님들이 자신들의 작업을 표현하고 나누고 소개해 주시는 그 모든 순간들이 너무 행복한데 새삼 그래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고백을 남겨놓고 떠납니다. 감사합니다. 샘토로님과 제가 주고받은 이 메일 내용을 듣고 여러 가지로 울림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샘토로님만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작업물에 대해서 스스로를 낮추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게 아닐 거예요. 그런 마음이 보편적으로 많이들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메일을 소개해 봤고요. 샘토로님께 이걸 공개하기 위해서 허락을 구하는 연락을 드렸을 때도 자기 혼자 보고 있기 아까운 메일이었기 때문에 널리 알렸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샘토로님이 느낀 이런 마음은 저희도 더 어렸을 때 느끼곤 했던 마음이기도 해요. 선우 작가는 안 그랬나요? 아니 저도 그랬죠. 지금도 사실 자신감이 없어질 때가 있죠. 자,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여둘톡 132화의 주제는 여자의 자격입니다. 다소 주말 드라마 제목 같은 느낌이 있죠. 일부러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톡깔 한번 할까요? 둘, 톡토로톡토로톡! 파워, 파워, 파워. 파워. 이 여자의 자격이라고 제목을 붙여본 게
여자가 되는데 무슨 자격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여자들이 유독 자기가 이걸 할 자격이 될까를 너무 많이 의심하고 검열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특히나 샘토로님과의 에피소드로 이야기를 시작한 것은 톡토로 여러분들이 이 까무러치게 귀여운 톡토로 투게더 포스터를 많이들 알고 계실 테고 이런 아이디어가 넘치고 색감이 좋고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 이런 작업을 하시는 분도 이런 걸 느끼다니라는 그런 게 사람조차. 그러니까요. 놀라우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남들이 밖에서 보기에는 저 사람은 안 그렇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런 현상의 여성 비율이 더 높아요. 맞아요. 가면증후군이라고 하는 심리학 용어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의 직업적 성취, 사회적인 지위에 오른 사람이 자신이 거둔 성공이 어떤 자기 실력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금방 들통날 수도 있다. 내가 이룬 것들이 허물어질 수 있다라고 불안함을 느끼는 심리에 대한 용어인데 이걸 여성들이 훨씬 더 많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금종 전국 투어를 다니고 있잖아요. 네. 근데 독자님들이 저한테 선물을 그렇게 많이 주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아유, 우리 아이가 전국 각 지역에 가서 너무 사랑을 받고 무거운 손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는 아는 언니가 있는데 이분이 공사를 하는 동안 여성 클라이언트는 커피면 커피, 빵, 뭐 다른 간식거리 이런 거를 늘상 챙겨오고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걸 못 챙겨왔을 때는 너무 미안해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어허. 근데 그 언니의 말로는 남성 클라이언트는 간식이나 음료를 챙겨오는 법이 없대요. 아예. 단 한 번도 없었대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경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저한테 이런 선물들을 주시는 독자님이 계신데 선물을 안 주신 독자님들이 저는 북토크에 찾아오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미안해요. 너무 죄송해요 작가님. 아유, 뭐 그럴 일인가요? 그러면서 제가 선물도 하나 안 가져왔는데 사진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러면서 세상 죄스러운 일을 감히 말씀드리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자면 김하나 작가는 미니멀리스트입니다. 선물을 주시는 마음은 너무 감사하지만 이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을 지향하는 사람이라는 거. 그렇죠. 주신 것을 안 받을 수는 없고 또 가져오면 우리 집 맥시멀리스트가 잘 먹고 하니까 운반책으로서 막 이렇게 다니지만 전혀 죄송할 일이 아니죠. 그럼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내가 고마움을 표하고 사랑을 전하고 그것에 정성을 많이 기울이는 만큼 그러지 않으면 죄스러운 일이다. 그러니까 스스로의 어떤 기준을 계속 너무 높이는 거죠. 문턱을 세워놓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렇게 마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 사랑스럽고 다정하고 좋죠. 그런데 예를 들면은 그런 게 하나의 관행으로 자리 잡아서 들은 얘기인데 요즘에는 웨딩 촬영 같은 걸 하면 신부 측에서 그렇게 케이터링, 뭐 간식 이런 걸 준비하는 게 어떤 문화가 됐대요. 에스컬레이팅이 계속 일어나는 거군요. 그거를 센스 있게 잘 하지 않으면 마치 뭔가 정말 자격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문화가 팽배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바라보면은 웨딩 촬영을 의뢰하는 클라이언트가 이 신부 측인 건데 클라이언트로서 일을 맡겨놓고 그 사람들에게 잘 부탁한다고 그런저런 간식이며 음식이며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도 좀 그 업계?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어떤 상황에 좀 바깥에 있는 사람으로서 보기에는 좀 이상하죠. 그리고 신랑들이 그런 거 준비하다는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느끼기에도 남토로님이나 남성 독자님한테 편지를 받은 적이 있긴 하지만 드문 일이잖아요. 선물을 받거나 하는 것은 압도적으로 여성 독자님들로부터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감사한 자리에서 저희에게 죄송해 하시는 것도 너무 자주 보았고요. 저도 하나 씨에게 샘토로님 메일을 얘기를 듣고서 깜짝 놀랐던 게 저는 톡토로 투게더 포스터 사진으로 1년 동안
제 핸드폰 배경화면을 해놓고 있다가 톡토로 투게더 2 포스터가 나와서 또 2로 바꿔서 또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애정을 갖고 있는데 본인이 이걸 그리면서 죄책감을 가졌다고 하니까 너무 충격을 받았죠. 자신이 받는 사랑과 인정을 편안하게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드나들곤 하던 문화 콘텐츠 공간이 있어요. 근데 그곳의 기획자님으로부터 들었던 얘기가 있는데요. 그곳은 남성 강사나 여성 강사들에게 어떤 강의 시리즈를 의뢰하고 다양한 클래스들을 진행하는 곳이었거든요. 교육센터 같은 곳이죠. 네.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남성 강사와 여성 강사들이 너무 또렷하게 차이가 있어서 신기할 정도라고 하셨어요. 그분은 굉장히 다양한 강사들을 만나보고 귀납적으로 하신 말씀이겠죠? 네. 남성 강사들의 어떤 흐름은 이런 식이래요. 강의가 딱 시작되면 처음부터 나는 이러저러한 프로젝트, 이런 이름난 일들을 했고 나는 이러저러하게 알려진 사람과 친분이 있다. 그 형이 그때 그거 할 때 나한테 막 자문을 구하고 그랬다. 이런 어떤 말하자면 자화자찬 썰 같은 것을 앞에 쫙 깐다는 거예요. 그런 강의 들어봤죠. 근데 그러므로 내가 앞으로 클래스에서 할 말은 중요하다. 내가 보여주는 것들은 니들이 꼭 알아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이러저러하게 삐까번쩍한 것을 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일단 스스로에게 권위를 부여해놓고 시작하는구나. 앞에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홍보를 먼저 해두는 거죠. 나는 이러저러하게 중요한 사람이다. 그러니 내 말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흐름이래요. 근데 여성 강사들은 아무리 얘기만 딱 하면 모두가 다 아는 프로젝트를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냥 수업이 들어가면 그게 뭐가 중요하냐. 내가 실제로 학생들이 부딪히게 될 유용한 것들을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서 담백하게 알아야 할 것들 수업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후기라든가 이런 것에서 아니 이분이 이런 이력을 지녔던 분인 줄 몰랐어요. 라는 피드백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 둘이 절충이 되면 좋을 텐데 내가 이러저러한 것을 막 너무 뻐기듯이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중요한 프로젝트를 알려주는 것으로서 학생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그러면서도 본질적이고 실무적인 강의를 충실하게 준비해서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두 가지가 다 합쳐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제가 광고회사를 다녔잖아요. 네. 그러면 광고를 한 편을 만들면 거기에 개입되는 거기 프로젝트에 동원되는 사람의 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느낀 그런 경향성도 있어요. 남성들은 자기가 정말 작은 뭔가를 하더라도 했을 때는 숟가락을 놓는데 거리낌이 없어요. 내가 한 게 거짓말이 아니니까. 내가 했으니까. 그 프로젝트에 관여한 사람이 얼마나 많건 그리고 내가 기여한 부분이 다소 작더라도 왜냐하면 내가 개입을 한 것은 사실이니까. 내가 아직 너무 신입이라서 녹차 티백 타가는 것밖에 안 했어도 내가 그 회의실에 녹차를 제공한 사람이고 거기서 회의를 같이 참여했던 사람 듣기만 하더라도 복사만 했더라도 내가 한 사람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어요. 근데 이제 광고의 상황이 아니더라도 제가 여러 사례를 보면은 이거는 제가 예전에 말하기를 말하기 리뷰에서 봤던 이야기인데 영상 관련한 어떤 작업을 하시는 여성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자신이 아는 사람이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데 자신이 기여를 한 거예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이제 들여준 거죠. 그래서 그 상대편으로부터 크레딧에 이름 이렇게 표기해서 넣으면 되나요? 이렇게 질문이 왔을 때 자신은 뭘 크레딧에 이름을 넣어 그냥 조금 도와준 건데 이렇게 하려다가 말하기를 말하기해서 그러지 말라고 했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는 내가 했다고 밝혀라 라고 했던 게 생각이 나서 이름은 이렇게 넣어줘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성들의 경우에는 그렇지 내가 그 일을 했지 라고 말하는 것에
좀 겸연쩍어 하는 경향이 있어요. 맞아요. 저만 해도 지금은 하나 씨한테 많이 감화를 받아서 내가 뭘 했다고 알리는데 거리낌이 없지만 제가 에디터로 20년 일하면서 온갖 사람들이 다 인터뷰했잖아요. 지금 여둘톡에서도 약간의 농담 코드가 되어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는 황선우. 나 그 사람 인터뷰했잖아. 이게 어떤 밈처럼 쓰이는데 뭐 제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을 많이 인터뷰를 했음에도 뭐 아니 에르노, 포로스터, 무라카미 다카시 뭐 이런 사람들 다 인터뷰했지만 그 사람들과 사진 한 장을 남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의 가치관으로서는 주어진 그 한정된 시간 안에서 더 좋은 인터뷰를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고 그 사람의 잡지에 실릴 사진을 촬영하는데 1분이라도 아껴서 써야 되는데 그 와중에 저랑 사진 한 장 이게 너무 철없는 짓 같고 나의 직업의식에 위배되는 그런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에 충실하고 어떤 좋은 결과물을 이끌어내는데 애를 쓰면 되지 그게 내가 했다고 주장하기 위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건 좀 겸연쩍은 짓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선우 씨처럼 수많은 사람을 인터뷰한 남성 에디터가 있었다면 지금 소리째가 아마 사진으로 도배됐을 거예요. 근데 약간 성별을 떠나서 그런 거 잘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것 같긴 해요. 이쯤에서 또 다른 톡토로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전에 고민 사연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읽자 돌림으로 익이사님, 이기사님이라고 불렀던 톡토로 분이 계세요. 그때 직급으로 다 읽자 돌림을 했던 때네요. 이분은 영화 관련 일을 하셨고 현장에서 같이 일했던 사수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크게 상처를 받고 수년 동안 영화에 대한 열정으로 쏟아부었던 시간과 노력을 두고 고향에 가서 마음을 추스르려고 하지만 그게 쉽게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가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적이 있죠. 네. 저희가 그 고민 사연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나서 시간이 흐른 뒤에 저희가 어떤 영화를 봤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 기사님이 연락을 다시 주셨어요. 메일로. 실은 자신이 참여했던 영화가 그 작품이었다. 그러면서 저희랑 몇 번 메일을 주고받게 됩니다. 저희가 그 영화를 긍정적으로 좋게 봤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아주 반가움을 표해 주셨고 그럼에도 고민 사연 때 보냈던 자신의 상황, 영화 촬영 중간에 사람으로 인해서 힘들었던 상황 때문에 그 영화가 마음에 껄끄럽게 아프게 남아 있어서 작품을 아직 못 보고 있다. 일부러 좀 피해 다니는 중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촬영하는 기간 동안에 정말 자신의 열정을 바쳐서 애정을 담아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영화로부터 멀어져서 그 성과를 함께 나누는데 동참을 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제 역할을 훌륭히 해냈고 그래서 이 작품이 나왔으니 그럼 된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메일에서. 이 답장에 제가 말벌 아저씨처럼 달려가서 혼꾸녕을 냈죠 아주. 그래도 될까? 이런 말 해도 되나? 혼줄 정도로 순화할까요? 제가 보낸 답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작은 따옴표. 저는 제 역할을 너무 훌륭히 해냈고 그래서 이 작품이 나왔고 그럼 된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저희 생각엔 그럼 된 건 아닌 듯해요. 아직 영화에 미련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마음 다해 참여한 작품이 각광받을 때 이것을 어떻게든 내 다음 기회와 연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지난번 여쭤본 대로 크레딧에는 들어가 있는 거겠죠? 그렇지 않다면 온라인상에라도 크레딧을 제대로 명기해달라고 어필을 해야 할 테고 누군가 언젠가 이 영화를 보고 그 스텝을 찾고 싶어 할 때 이 기사님께 연락이 닿을 수 있도록 또 함께 일한 사람들이 이 기사님을 추천할 때 얼른 떠올리고 쉽게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여러 곳에 인사를 전하고 어필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차단을 풀고 연락을 받아주세요. 선배에 대한 원망은 별개로 두고 내가 만들어낸 내 성취가 스스로 다음 행보를 개척할 수 있도록 이 기사님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세요. SNS에 저희에게 하셨던 말씀, 이 영화를 찍을 당시와
나중에 완성된 영화를 보았을 때 느꼈던 감정을 표현하세요.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하시고 그 다음에는 초조해하지 않고 평소처럼 마음을 보살피고 산책을 하며 지내셔도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강조하는 나데라의 본질입니다. 무언가를 하는 게 원망의 마음을 키우지 않는 좋은 방편이기도 할 거예요. 지난번 메일은 황선우 작가가 썼고 이 메일은 김하나가 쓰고 있는데요. 저도 예전에 광고회사를 나와서 프리랜서로 일할 때 제가 정말 많이 기여했던 광고 프로젝트 회고록에 제 이름이 싹 빠져 있는 걸 알고 무척 기분이 나빴던 적이 있어요. 저는 다음 쇠부터 제 이름을 넣어달라고 요구했고 회사 소속이 아닌 게 이런 점에서 불리한 거구나 크게 깨닫기도 했고 제가 그 프로젝트에 몸담았다는 걸 제 개인 홈페이지 제일 위에 상세하게 올려서 최대한 제 분량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그 성취를 자랑스러워하고 그것을 알아주고 또 알리지 않으면 세상 그 누구도 그것을 알아주지 않아요. 저희가 보통 톡토로들의 메일에 답장은 잘 쓰지 않는데 이 기사님께는 돌아가며 답장을 쓰게 되네요. 나대십시오. 이 기사님은 아주 일을 잘하고 영화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샘토로님에 이어서 이 기사님도 김하나에게 혼쭐이 난 것입니다. 물론 애정에 기반해서 하나 씨가 좀 이런 상황을 못 참는 것 같아요. 다들 노력은 노력대로 하고 그 결과물에 가져오는 어떤 성취의 영광, 기쁨 이런 것을 제대로 못 누리는 걸 잘 참고 못 보는 것 같아요. 영광까지 아니더라도 내가 한 것이 정당하게 표기되는 것을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커요. 이야기가 약간 곁으로 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우리나라처럼 가부장제의 영향이 큰 사회는 더 그렇겠지만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남성 호르몬? 네. 이른바 남성 호르몬이고 여성에게도 분비가 되지만 남성에게 훨씬 더 많이 분비가 되죠. 그리고 이 호르몬이 어떤 경쟁심, 승리하고픈 마음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데 단적인 예로 제 친구가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딸의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아들은 어린 시절에 딱 어떤 시기가 되니까 끝없이 엄마 사자랑 낙타랑 싸우면 누가 이겨? 코알라랑 거북이랑 싸우면 누가 이겨? 이런 식으로 끝없이 누가 누구보다 더 센지 누구랑 싸우면 누가 승리하는지에 대해서 집착하더라는 거예요. 둘 다 서로 싸움에 관심이 없을 것 같은데 코알라랑 그러니까. 거북이랑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걔들이 꼭 싸워야 되니?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한 번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그 아이는 그 당시에는 계속 이 세상에 가장 짱센 1위는 누구고 2위는 누구고 이런 순위표를 계속 만들고 고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도 어릴 때 오빠가 보던 소년 잡지 같은 걸 같이 보다 보니까 그런 사고관이 약간은 주입됐던 것 같아. 거기서 항상 그런 거 싸움 붙이고 그랬어요. 호랑이랑 타이거랑 호랑이랑 사자랑 싸우면 누가 이기나, 뭐 공룡, 뭐 무슨 공룡과 무슨 공룡이 싸우면 누가 이기나, 이런 거를, 그게 컨텐츠네, 진짜, 어떤. 그리고 지금 현대산업사회의 많은 회사의 구조라는 것도 수직적인 위계를 바탕으로 해서 이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많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런 수직관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나보다 센 사람이 나를 보호해주는 대신 나는 거기에 따르고 이런 식의 구조에 너무 익숙한 거예요. 서열 관계를 정리하고 힘의 논리에 딱 자신을 어떤 위치를 정해서 충성을 바치고 또 이익을 얻는 그런 식의 관계. 말하자면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성들은 내 크레딧을 챙기는 것이 나에게 중요하고 내가 그렇게 해야 더 세질 수 있으니까. 또는 조금이라도 더 강해지고 또 회사와의 협상에도 더 능해요. 내가 이러저러한 것을 했다. 그러니 나는 이런 보수를 받을 자격이 있다. 라는 그 회사의 구조 자체가 많은 경우 테스토스테론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의 이런 겸연쩍음과 달리 더 유리한 지점이 있단 말이죠. 제가 어제
부산 크레타 서점에 북토크를 하러 가려고 해운대에서부터 서면까지 택시를 탔거든요. 네. 근데 택시 기사님이 너무 브레이크를 밟았다 뗐다를 많이 해서 제가 뒤에서 머리가 계속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북토크를 하려고 딱 그 앞에 내렸을 때 머리가 너무 멍하고 아파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부산 택시 악명이 높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곧잘 하는데 운전을 잘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떻게든 쌩쌩 달려서 위기를 이리저리 피해서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는 것을 운전을 잘한다라고 하는 게 지금 그 언어에 깔린 함이잖아요. 근데 그것의 언어적인 각도를, 해석의 각도를 동승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목적지까지 이동하도록 운전하는 것을 운전을 잘한다라고 표현한다면 그것에 대한 가치평가가 완전히 바뀌겠죠. 그렇죠. 이 기사님은 저를 빨리 목적지에 데려다 주기는 했지만 저는 그 운전으로 인해서 너무 불쾌감과 두통이 밤까지 이어졌어요. 전혀 운전을 잘한 게 아닌 거죠. 근데 아까 그 회사의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게 회사에서 일을 잘한다. 어떤 평가를 하는 각도 자체가 테스토스테론에 많이 기울어져 있는 평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운전을 잘한다라는 것을 남들보다 빨리 간다. 그런 경쟁과 그렇게 비교했을 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해석한다면은 그런 난폭 운전을 하는 기사님이 운전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겠죠. 그 모든 것을 호르몬 환원주의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어떤 남성적인 특질, 테스토스테론이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에 굉장히 요구되는, 들어맞는 어떤 기질이기는 해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 그것으로 충분한 경제가 아니라 더 많은 상대 회사보단 더 이겨야 되는 마치 전쟁처럼 점점 더 많은 재화를 벌어들이고 더 많은 자원을 선점하고 이런 식으로 치달아 가다 보니까 결국 제 살을 깎아먹게 된 게 지구 환경을 다 파괴하는 데까지 이른 것과 저는 긴밀하게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로버트 셰폴스키의 벽돌책 행동이라는 책 있잖아요. 네. 저는 그 책을 읽지는 않았는데 찾아보니까 그 책에도 테스토스테론이 어떤 영향을 발휘하는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밀접한 어떤 기질들이 과잉 자신감, 과잉 낙천성, 자만심 이런 거라고 해요. 근데 그냥 자신감이 아니라 과잉 자신감이라는 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거기서 다 맨스플레인이 출발하고 근데 아까 왜 문화공간을 꾸리는 기획자님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처럼 이게 이분법적으로 나뉘는 것은 아니고 균형이 네.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식의 편향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뭐 구조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언어 자체가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여성들의 지위라든가 어떤 힘이 폄하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일을 할 때 나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들을 위해서라도 크레딧을 꼭 쟁취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알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보이지 않게 되기가 너무 쉽죠. 근데 우리가 호르몬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 어떤 태생적인 신체적인 차이 말고도 사회적으로 길러질 때도 여자들이 그러니까 아들과 딸을 기를 때의 한국 부모들의 차이를 생각해 보면 너무 다르잖아요. 뭐 요즘은 좀 바뀌었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사회에서 호감 가는 여성으로 받아들여질 것을 요구받으면서 클 때 여성들이 되게 자기 검열을 많이 하게 되고 자기 스스로를 좀 옥죄게 되고 가다듬게 되고 어떤 틀 안에 우겨 넣게 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죠. 하나 씨의 매운맛 메일을 받고 나서 이 기사님의 이후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업데이트를 해주시죠. 나 너무 매운맛으로 썼나? 갑자기 반성이 되네요. 다소 그렇긴 해. 네. 그리고 답장이 한 2주 넘게 답장이 안 왔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또
매운맛으로 너무 오지랖을 부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신경이 쓰였는데 이 기사님으로부터 답장이 이런 내용이 왔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 분의 조언이 제가 지난 8개월간 들었던 어떤 조언보다도 현실적이고 소위 말하는 직장인의 짬이 느껴지는 말씀들이었습니다. 세심한 답장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드렸던 메일을 받고 나서 하루 종일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해시태그로 검색도 해보고 영화 제목을 네. 그랬더니 SNS에 그 영화 팀들이 서로 주고받는 여러 대화들 같은 게 이제 보인 거죠. 그때 말벌 아저씨의 이 말이 떠오른 거예요. 내가 그 성취를 자랑스러워하고 그것을 알아주고 또 알리지 않으면 세상 그 누구도 그것을 알아주지 않는다. 이 말이 뼈아프게 다가와서 감독님과 촬영 감독님을 팔로우하고 댓글도 달았대요. 그랬더니 바로 감독님한테 메시지가 오고 그간의 사정을 또 전혀 몰랐다가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영화를 어떻게 더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서로 수고했다는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드디어 톡토로인 친한 언니와 극장에서 영화를 보았습니다. 크레딧도 잘 들어가 있었고 무엇보다 너무 좋은 영화더라고요. 제가 참여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요. 이 영화의 일원으로 미친 듯이 뛰어다니고 잠 못 자고 괴로웠던 시간이 무색할 만큼 좋았고 뿌듯했습니다. 그 이후로 감독님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 상황이 조금씩 다르게 진행되었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이 기사님의 근황도 저희가 메일을 받고 굉장히 마음이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동안은 나는 아직 이 문제에 직면할 준비가 안 돼 있어 라고 생각해서 더 위축되고 괜히 방구석에서 울분만 삼켰는데 말씀해 주신 바처럼 뭔가를 하는 것이 원망하는 마음을 줄이는 행동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문장이 너무 뭉클했습니다. 뭐죠? 아주 오랜 시간의 감옥에서 드디어 조금 나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상쾌한 가을 공기를 힘껏 들이마시는 탈옥수의 심정으로 메일을 적습니다. 이 메일을 받고 말벌 아저씨는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님의 최근 근황도 저희가 어제 메일을 받았는데 굉장히 흐뭇하게 잘 지내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이번 132화에서 이 기사님의 이야기를 언급해도 될까요? 허락을 구하는 메일에 대한 답신이었어요. 네. 아주 흔쾌히 허락해 주셨고 이 기사님은 최근에 다큐멘터리를 감독으로 의뢰받아서 제작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제작 파트로 일해본 경험을 살려서 영화 현장의 연출 파트와 제작 파트가 어떻게 소통하면서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인이 일했던 경험을 살리고 99장의 PPT를 만들어서 2회 강의를 하고 아주 도움이 되었다는 피드백을 받으셨다고 하네요. 그리고 메일을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계십니다. 저도 얼른 쑥쑥 자라서 언니들처럼 좋은 선배 언니가 되어야 할 텐데 라고 생각하다가 이것도 저것도 다 해버리자 라고 다짐했답니다. 물론 이것 또한 기세입니다. 언니들 늘 무사무탈하시고 즐거운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셨어요. 맞아요. 저희가 이번 132화의 내용을 기획하게 된 것도 새해 들어서 펼치고 있는 캠페인 인생은 기세다에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저는 이 기사님 답신을 어제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봤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우리 말벌 아저씨 이런 거 너무 좋아한다. 영화를 그토록 사랑했지만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상처를 크게 입고 마음을 닫아 걸고 있던 분이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제작을 하고 있고 또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공유를 하셨다는 점이 저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이 기사님 기세 좋게 작업들 해나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어쩌다 보니까 저희 고민사연 번외편처럼 되었네요. 샘토로님은 고민 사연은 아니었지만 일종의 저희의 카운셀링 후기 같은 그런 편이 되었네요. 그렇습니다. 자, 들으시는 톡토로님들도
샘토로님과 이 기사님의 이야기에 공감 가시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스스로를 너무 낮추지 말고 어떤 일을 해나가다가 상처받는 상황이 생겨도 그 성과로부터 자신을 너무나 떼어놓지 말고 기세 좋게 자기의 것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언니들이 기세를 보내겠습니다. 여둘 애드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고드린 대로 마이라 칼만 작가의 우리가 인생에서 가진 것들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슬쩍 예고를 드렸더니 이미 주문해서 읽고 계신 톡토로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책은 척 보기에도 아주 밝고 기분 좋은 색감의 책이고요. 그리고 띠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박연준 시인의 추천사에서 발췌한 문장인데 이 책은 마술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저도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넘기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지금 너무 뒤숭숭하죠, 한국 사회가. 네. 아까 우리가 테스토스테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그런 상대를 눌러 이기려는 힘이 창궐하고 있는 그런 시기를 살고 있는데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상대를 짓밟고 이기려는 마음이 아니라 상대의 행복을 지켜주고 싶은 우리 모두의 삶을 도닥여주는 그런 힘에 대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마이라 칼만은 뉴요커 같은 잡지의 표지를 그리는 걸로 유명한 일러스트레이터입니다. 이 책은 아주 개성 있고 아름다운 그녀의 그림과 함께 짧은 이야기들이 여럿 실려 있어요. 여자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질문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책이 작가의 어떤 야심에서 비롯이 되었다면 여자를 좀 실컷 그리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이 된 책이 아닌가 싶어요. 아주 다양한 여성들의 매력적인 인물 그림이 등장을 합니다. 남성의 그림도 약간 톡톡 뿌린 후추 정도로 등장을 하죠. 약간 껴줄게 좀 이런 느낌으로 뒤편에 몇 명 등장을 해요. 원제는 Women Holding Things예요. 이 홀딩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책 전편에서 아주 중요하게 쓰입니다. 네. 홀드라고 하는 단어를 매 그림마다 또 등장하는 여러 시처럼 읽히는 여러 글들마다 홀드라고 하는 동사가 다양하게 쓰이잖아요. 맞아요. 다양한 전치사와 결합해서 수많은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원문이 함께 실려 있는 것이 많아서 네. 말재미를 느끼기에도 참 좋았습니다. 맞아요. 이 아이디어가 참 근사하다고 생각했어요. 다양한 그림과 함께 그 인물에 대한 짧은 이야기를 보여준다고 할 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책의 구성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다양하게 있을 텐데 그걸 홀드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 동사를 활용해서 일관성을 가지고 끝까지 밀고 나간다는 게 굉장히 참신하고도 재미있습니다. 예를 들면 홀드는 들다, 가지다, 소유하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풍선을 들고 있는 여자, 꽃을 들고 있는 여자, 책을 들고 있는 여자 이런 식의 상황에 대한 설명도 되고요. 혹은 신념을 품다, 의견을 가지다, 지탱하다, 주장하다 이런 단어로도 쓰이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뭔가 물건을 들고 있는 여자들의 모습도 그리면서 거기서 나아가서 어떤 자신의 입장을 갖고 있는 혹은 삶의 어떤 것들을 지탱하고 견디는 그런 여성들의 그림과 이야기가 이 책에 가득합니다. 진은영 시인께서 이 책을 번역하셨는데 앞에 실려있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인터넷 서점의 미리 보기란에서 읽으실 수 있을 텐데 두 편의 시를 읽어드리고 싶어요. 한번 낭독을 해볼게요. 여자들은 무얼 가지고 있나? 집과 가족, 그리고 아이들과 음식, 친구 관계, 일, 세상의 일, 그리고 인간다워지는 일, 기억들, 근심거리들과 슬픔들과 환희,
그리고 사랑. 남자들도 그렇긴 하지만 그닥 비슷한 방식은 아니다. 때로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 특별히 행복하거나 만족스러운. 그럴 땐 수많은 사람을 내가 다 먹여 살릴 수 있을 것만 같다. 온 세상을 품에 안을 수 있을 것만 같고. 하지만 어떨 땐 작은 방조차 겨우 가로지른다. 나는 두 팔을 축 늘어뜨린다. 얼어버린다. 그 다음은 그럴 땐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럴 땐 다시금 돌아간다. 나의 할머니, 내 어머니, 내 이모들, 나의 자매, 나의 딸, 내 손녀들, 내 사촌들에게로, 내 친구인 여자들에게로. 우린 숱한 시간 동안 서로 이야기해왔다.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 그리고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해, 그리고 정말이지 때로는 물이 손가락을 타고 흐른다. 그리고 정말이지 때로는 케이크들이 구워지고 침대들이 정돈된다. 그리고 책들이 써진다. 침대와 책들과 케이크들. 내 경우엔 다 갖는 편이 좋다. 아까 우리가 여자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네. 운전을 잘한다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저는 이 두 편의 시를 읽으면서 무언가를 지배하고 제압하는 힘이 아니라 누군가를 먹이고 케이크를 굽고 누군가를 재우는, 그래서 살게 하는, 키워내는 힘이 너무도 더 강력한 힘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에는 마이라 칼만 작가가 그려내는 다양한 여성들의 모습이 나와요. 누군지 알 수 없는 어떤 여자들도 있고 자신의 가족도 등장을 하고 칼만이 꿈에서 보게 되는 어떤 장면 이런 것들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재밌었던 부분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여러 여성 인물들을 그려놓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길고 짧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흥미로운 인물들이 많아요. 예술가도 있고 뭐 시인도 있고 왕족이나 배우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 인물들을 좀 한 명씩 찾아보다 보니까 좀 흥미가 가는 사람이 2명 있더라고요. 둘 다 예술가의 아내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려지는 여성 인물들이 다 뭔가 사회적으로 추앙할 만한 여성상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오히려 좀 문제적인 인물이거나 역사적으로 지탄을 받았거나 혹은 당시에 어떤 체제에 순응하지 않는 여성으로서 힘을 가졌던 사람이거나 그런 인물들이 많더라고요. 그 중에 한 명은 화가 세잔의 아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폴 세잔은 사과 그림으로 유명한 사람이고 정물화와 풍경화를 많이 그렸던 인상파 화가죠. 근데 뭐 고흐나 고갱 같은 사람에 비해서는 세잔의 개인사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몰랐는데 오르탕스 세잔이라고 하는 세잔의 아내를 그린 그림이 이 책 우리가 인생에서 가진 것들에 몇 점이 들어가 있어요. 그 부부의 이야기와 함께. 이야기 자체는 막 사실적인 서술은 아니고 뭔가 상상을 하게 하는 그런 압축적인 스토리인데 찾아보니까 오르탕스 세잔은 19살에 30살이던 세잔이랑 결혼을 했고 그의 그림의 거의 유일한 모델로 계속 세잔이 인물화를 그릴 때 반복적으로 등장한 모델인 거예요. 근데 세잔은 굉장히 부유한 은행가 집안 출신이었는데 10년 동안 부모에게 자기 아내와 자식의 존재를 숨겼다고 해요. 진짜요? 네. 완전 미칠 노릇 아니에요? 근데 이 오르탕스 세잔이 별로 예쁜 여자가 아니었던 거야. 근데 우리가 회화에 대해서 생각하면 굉장히 아름다운 여성을 아름답게 그린 그림을 모두가 사랑하는 그런 거를 일반적으로 떠올리잖아요. 근데 세잔이 풍경화나 정물화로 유명한 사람인데 자신의 아내를 반복적으로 그렸음에도 그렇게 매력적인 여자가 아닌 거야. 그림 속에서도 아름답지가 않은 거지.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좀
웃음을 사기도 하고 조롱받기도 했대요. 이 오르탕스 그림 앞에 가서 서면 누구든 아름다워 보인다 막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입을 털기도 하고 근데 세잔이 이 오르탕스만 계속해서 그린 게 다른 모델을 세울 수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그림을 너무 오랫동안 그려서 사과 하나를 그려도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그리는데 모델료를 주고 자기 캔버스 앞에 세워놓고 계속해서 원할 때까지 그림을 그릴 만한 그런 모델료를 지불할 수가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자기 아내만 주구장창 그린 거야. 그 아내 노동력도 너무 착취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 원가족에게는 뭔가 바람직한 결혼 상대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식이 태어났음에도 이 존재를 숨기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살짝 미칠 노릇이었겠죠. 그래서 뭐 낭비벽이 심하고 나중에는 막 도박으로 유산도 많이 날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그런 상황에서 제정신으로 살기가 더 힘들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 아티스트의 아내로서의 가리워진 이 여자의 삶에 대해서 너무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재밌죠? 네. 좀 몰랐어요, 저는. 그리고 여기 이 우리가 인생에서 가진 것들 책에 폴과 오르탕스 세잔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는 그중에 세잔의 체리 그 부분이 참 너무 좋다 이런 생각만 했어요. 이 사연을 듣고 난 뒤에 이 부분을 보니까 또 다르게 다가오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림 속에 어떤 부부가 등장할 때 화목하고 아름다운 가정은 한 개도 없어. 다 뭔가 문제가 있어. 자기 부모님을 비롯해서 자기 부모님이나 자기 시부모를 비롯해서 모든 가정이 다 아슬아슬한 문제를 안고 있고 그 부분이 되게 흥미진진하죠. 또 한 명의 예술가의 아내는 유명한 피아니스트 호로비츠의 아내입니다. 완다 토스카니니 호로비츠라는 인물이고 이 사람은 중간 이름이 말해주듯이 자기 아버지는 토스카니니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아주 유명한 지휘자예요. 근데 완다는 성악가가 되고 싶었는데 이 아버지가 너 노래 못한다고 성악가를 시켜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전도 유망한 피아니스트이던 호로비츠랑 결혼을 시킨 거죠. 근데 호로비츠도 평생 게이였다라는 소문도 파다했는데 이 결혼이 당시 음악계의 완전 거장 지휘자인 토스카니니의 어떤 가족이 되기 위한 발판으로 아내를 이용한 거다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호로비츠는 아주 예민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고 뛰어난 예술가이지만 우울증도 심했고 그렇게 인생에 아주 큰 굴곡들을 겪었는데 완다는 내내 그 옆에서 삶을 함께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바람을 펴서 결혼 생활이 파탄날 위기도 가고 딸이 한 명 있었는데 딸이 부부보다 먼저 죽기도 하고 뭐 그런저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겨나요. 근데 이 여성 역시 자기가 예술을 하고 싶지만 그 꿈은 펼치지 못하고 예술가 남자 둘이서 서로 어떤 권력을 뭔가 교류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기 딸을 결혼에 활용하고 또 이용하고 이런 게 씁쓸하죠. 우리 황선우 작가가 잡지 기자 출신이다 보니 저는 이런 거 나오면 다 찾아보지 않으면 약간 못 참는? 저는 하나도 찾아보지 않고 지금 톡토로 여러분들도 이 여둘 애들을 들으시고 난 뒤에 이 책을 넘겨보시면 또 더 다채롭게 다가오기는 하겠지만 저는 그런 배경 지식이 없이도 여기 등장하는 또 수많은 여러 아주 유명한 사람들도 있죠. 거트루드 스타인이라든가 버지니아 울프 같은 작가도 있고. 근데 그들의 삶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잘 알지 못하더라도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한 편의 시처럼 느껴졌어요. 그림과 여기에 실려있는 아주 함축적인 여러 문장들, 홀드를 활용하는 여러 방식,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여자들의 다양한 면면과 표정들, 태도들, 그리고 때로는 자신의 시어머니의 삶이라든가 자신의 삶, 자신의 가족들이 어떻게 아우슈비츠를 겪었는가에 대한 것, 자신의 손녀들이나 나무둥치 같은 다리를 가진 자신의 외할머니, 이런 이야기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편의 시처럼 흘러가는데
저는 아주 놀라웠던 게 이게 다양한 여자들을 그린 거고 짤막짤막한 글이 있네로 처음에 시작했다가 생각 못하게 흘러가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진폭 같은 게 아주 거대하게 넓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또 역시 홀드를 활용한 문장으로 끝이 나는데 책을 마지막까지 탁 쭉 읽으니까 내 마음속에서 뭔가가 쑥 자라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술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은데 어떤 의미로는 저는 정말 힘찬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아까 이 책이 여자들이 손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자들은 손으로 아주 다양한 일을 합니다. 뭔가를 갖고 있기도 하고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위로하기도 하고 뭔가를 길러내기도 하고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돌보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죠. 이 책에는 여러 분야에서 활약하는 다양한 창작자들이 추천사를 썼는데요. 그중에서 김선우 화가의 추천사 문장이 저는 참 좋더라고요. 책장을 덮으며 문득 내가 이제껏 붙잡아 온 것, 지금 붙잡고 있는 것, 그리고 붙잡으려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그런 생각을 할 때면 몹시 두려워진다. 삶이란 그 무언가를 온 힘을 다해 지켜내고 다시 그 무언가를 애써 포기하는 일의 연속이니까. 게다가 우리는 알고 있다. 손에서 모래알이 빠져나가듯 결국 그 모든 것을 놓아야 할 때가 온다는 사실을. 페이지를 넘기며 칼만의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 그런 아이러니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회한이나 달관으로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다름 아닌 그 부조리야말로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할 정수라고, 당신을 버티게 해줄 단 하나의 진리라고 단호하지만 상냥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속삭이기 때문이다. 일부를 발췌해서 읽어봤습니다. 지금 그 추천사 낭독을 들었더니 저한테 떠오르는 그림이 있어요. 네. 이 그림입니다. E.F. 벤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정원에 딸린 방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폭격으로 파괴된 모습을 그린 게 있고 네. 커다란 피아노도 막 쓰러져 있고 많은 것이 파괴된 이 집의 담 앞에 의자가 하나 있죠. 네. 마이라 칼만이 의자는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다 라고 썼는데 한 사람을 앉힐 수 있는 의자라고 하는 물건이 이 폐허 속에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는 모습 같은 게 아까 그 추천사를 들으니까 이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참 많은 것들이 암시적이고 풍성합니다. 그림들의 색감도 너무 아름답고 한참을 들여다보게 만드는데 이 책의 띠지에 우리 여들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신문이 있잖아요. 뉴욕타임즈라고. 네, 이렇게 쓰여 있네요. 뉴욕타임즈 선정 최고의 아트북. 그럴만해요. 단순히 좋은 그림을 싣고 있다라는 면에서만이 아니라 책의 만듦새도 굉장히 아름답고 단단합니다. 책을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넘겨볼 때 지질도 너무 훌륭하고 양장본인데 겉표지를 벗겼을 때 금박으로 있는 그림이라든가 뒷표지에 있는 글씨도 너무나 아름답고 저는 또 너무 좋은 게 처음 책을 넘겼을 때 책 날개 샛노란색과 면지의 색깔 관계 주황색 그리고 여기에 쓰인 말이 책을 처음 든 사람한테 당신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들고 있군요. 한 권의 책을요. 무언가를 붙들어야 한다면 바로 이것이죠. 꼭 잡아요. 사랑하는 친구요. 꼭 붙잡아요. 이게 홀드온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잖아요. 책을 다 덮고 맨 뒷 책날개로 가면 이 주황색과 하늘색의 관계도 또 너무 좋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말은 여러분들이 책을 다 읽고 난 뒤에 책날개의 말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책이 왜 저희가 힘찬 책이라고 부르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까 선우 씨가 이 책에는 마이라 칼만의 꿈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 책이 희한하게 페이지가 없어요. 그러네. 근데 책의 한중간에 보면은 한중간은 아니네요. 책의 중간쯤에 보면은 이렇게 예외적으로 아주 짙은 색감의 꿈에 대한 그림이 있는데 네. 시커멓게 보이는 바다에서 뗏목을 탄 어머니와 헤어지는 꿈에 대한 그림이에요. 저는 이 그림 보고 우리가 너무 좋아했던 게임 모뉴먼트 밸리가 떠올랐어요. 색감은 좀 다르지만 정말 좀 공통적인 데가 있는데 내용이 그렇죠. 엄마와 아이가 떨어져 있다가 만나는 것 같기도 하고 만났다 헤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구조 속에 들어가 있고 최근에 모뉴먼트 밸리 3가 나왔다고 하는데 혹시 톡토로님들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는 이 게임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충격적인 게임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의 오늘 주제와 연관해서 얘기하자면 많은 게임이 테스토스테론에 바탕을 하고 있다면은 모뉴먼트 밸리는 저희가 오늘 이야기하는 말하자면 여성적인 힘과 관련된 그런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세계관을 뒤흔들어 놓는 아름다운 게임이에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서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까 하나 씨는 이 책이 한 호흡의 어떤 시 같다고 얘기를 했고 이 속에 등장하는 어떤 얼굴들의 이름을 실존 인물들에 대해서 몰라도 충분히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라고 했지만 또 저같이 약간 정보 집착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좀 찾아보면서 읽으시면 다른 종류의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들여서 찾은 거 빨리 얘기 좀 해줘요. 또 한 명 충격적이었던 사람은 그렇게 충격들이 숨겨져 있는 줄 몰랐어요. 있다니까. 셀리 해밍스라고 하는 인물인데 토머스 제퍼슨, 그러니까 미국 $2 지폐에 들어가 있는 얼굴이고 3대 대통령이죠. 근데 이 사람의 노예이자 정부였다는 거예요. 미국의 노예 역사에 아주 부끄러운 그늘 같은 그런 이야기죠. 근데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노예를 노동력으로 부리면서 또 백인 남성들이 자신의 어떤 성적인 정부로 착취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자체도 제퍼슨의 외가였나? 에서 백인 남성과 노예 사이에 태어난 그런 인물이고 그러면서 또 제퍼슨과의 사이에 자식을 4명인가 5명인가 아주 많이 낳은 거예요. 근데 나이 차이가 30살이 났대요. 그런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었다고 합니다. $2가 좀 희소해서 행운의 상징으로 쓰이고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짜증나네요. 더 이상은 이 역사를 알면 행운의 상징으로 여길 수가 없겠죠. 그리고 칼만은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역사의 책임을 묻는 셀리 해밍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는 내 어머니를 떠올리게 한다. 이런 짧은 표현이 이 셀리 해밍스라는 여성의 일을, 그 존재를 우리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게 순식간에 만들어버리지 않나요? 그렇죠. 이 사람의 삶이 부당했다, 안타깝다, 슬프다라는 걸 넘어서서 우리 엄마가 떠오른다라고 끌어안아버리는 이런 게 어떤 여성적인 시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좋은 책을 읽으면 우리가 다른 책으로 향하는 여러 통로들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한 권의 책에서 많은 작가들이 언급되기도 하고 책이 언급되기도 하는데 우리가 인생에서 가진 것들의 경우에는 많은 다른 미술 작가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요즘 본인의 눈길을 끄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아야나 V 잭슨이라고 하는 최근까지 활동 중인 40대 미국 사진가이자 영화감독인 인물을 언급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전시를 보러 갔었던 한 2년 전쯤에 시립미술관에서 크게 대한 전시가 있었던 키키 스미스 같은 작가도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루이스 부르주아가 언급이 됩니다. 정확히는 루이스 부르주아의 언니, 앙리에트라고 하는 언니가 루이스 부르주아 작품에도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해요. 언니가 다리에 장애가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작품 속에서 언니의 다리, 언니의 의족 이런 모티브가 반복돼서 등장을 하는데 그 언니로부터 출발해서 루이스 부르주아의 집 공간,
그림들이 이어져요. 근데 루이스 부르주아는 제가 작년에 K북 페스티벌이 있어서 도쿄 출장을 갔을 때 롭pongi 힐즈에서 아주 큰 회고전이 열리고 있어서 보고 왔고 그 같은 전시가 8월에 한국에서도 열릴 거라서 여러분들이 곧 보실 수 있는데 이 책에서 언급되는 부르주아를 먼저 읽고 가셔도 좋겠죠. 황선우 기자의 리포트였습니다. 너무 좋다. 이렇게 착착 조사해가지고 8월에 열릴 전시까지 합쳐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거. 네, 저의 어떤 직업 윤리입니다. 다 언급하지 않더라도 찾아보고 공부해야 되는 거. 이 마이라 칼만의 그림 속에서 루이즈 부르주아의 집에 이런 문구가 나와요. Art is the guarantee of sanity. 그러니까 예술은 제정신을 보장한다라는 건데 이게 롭pongi 힐즈의 루이스 부르주아 전시에 써 있었거든요. 이 문구가. 그녀가 했던 말들 중에서 어떤 부분들을 인용해서 군데군데 벽에 도안을 새겨놨는데 저는 근데 처음에 이거를 보고서 인세너티로 잘못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치 약간 예술을 하면서 미칠 수 있지. 그러니까 예술을 하기 때문에 어떤 미친 것이 제대로 표현되는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가 아 이게 제정신을 보장한다라는 거였구나. 이래도 저래도 말이 되지 않아요? 네, 말이 되고 생각해 볼 거리가 있죠. 그리고 그 작품들이 도저히 제정신은 아닌 작품들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참 아름답고 깊숙하고 힘찬 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진은영 시인이 맨 마지막 옴기니의 말에 쓰신 부분을 좀 읽어볼게요. 확실히 의심은 쉽고 확신은 어렵다. 의심으로 마음이 출렁일 때 이 책이 도움이 될 것이다. 마이라 칼만은 강렬한 그림과 간결한 문장으로 온 힘을 다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던 여자들의 목록을 전한다. 예술과 역사 속에 기입된 여자들이 있다. 하지만 더 인상적인 것은 그 밖의 여자들이다. 칼만은 길과 공원과 시장에서 마주친 여자들, 그리고 자기 엄마와 할머니가 가진 것들에 대해 쓴다. 물론 그것들이 다 좋기만 한 것은 아니다. 여자들은 사랑과 다정함, 기쁨과 긍지뿐만 아니라 고통, 상처, 신경증, 증오와 분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건 그들이 소망하고 싸우며 버티고 있다는 증거다. 그래서 우리는 의기양양한 여자, 무력한 여자, 환호하는 여자, 분노하는 여자 모두와 함께 나아갈 수 있다. 아, 너무 좋지 않나요? 진은영 시인이 번역도 하셨죠. 네. 이 책에 페이지가 없는 것도 다분히 의도적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숫자 위계를 벗어난 질서 한 덩어리로서의 책. 근데 맨 마지막에 보면은 지은이 양력이 엄청 화려해요. 온갖 권위 있는 누구와 작업했고 무슨 상을 받았고 네. 어느 매체에 그림을 실었고 그게 앞에 안 나오고 또 맨 뒤에 나오는구만. 근데 이 책에 진짜 안 어울리긴 하는데 오늘 우리가 132화를 통틀어서 얘기한 거 잊지 마세요. 이런 권위도 그럼요. 중요합니다. 또 저 같은 정보충들은 찾아봐야 된다고요. 새해 첫 여두레드 추천책으로 마이라 칼만의 우리가 인생에서 가진 것들 소개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마리아로 검색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네, 마리아가 아니라 마이라입니다. 댓글 소개 시간입니다. 사연과 광고 문의는 w2talking, w 숫자 2, talking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난 131화는 인생은 기세다에 이은 톡토로들의 기세 사연들로 꾸려봤죠. 기세는 실전이야 편이었습니다. 스포티파이에서 봄토로님이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이번 기세는 실전이야 뒤에 불 이모티콘을 불 이모지를 붙여주시고 화를 들으며 정말 두근거렸어요. 인생을 진심으로 가끔 흔들리기도 하면서 기세 좋게 헤쳐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생각하면 마음이 뜨끈해집니다. 특히 취미도 기세라는 말이 정말 와닿았어요. N년째 취미로 뜨개를 하며 스스로를 니터라고 불러본 적은 없었어요.
나는 수료증도 없고 괄호 열고 뜨개에도 취미부터 사범까지 수료하는 코스가 있답니다. 직장 때문에 수업을 듣지 못해 속상한 때도 있었는데 예전 에피에서 호주에서는 하고 있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다. 네가 즐겁다면 그걸로 된 것이라는 이야기에 얼마나 마음이 가벼워졌던지요. 내가 이 정도 수준으로 니터라고 해도 되는 거야? 하며 자기 검열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수원 강연에서 선우 언니가 제가 뜬 니트를 칭찬해 주셨던 꿈 같은 일에 큰 뿌듯함과 행복을 얻었고 이번 에피소드를 통해 용기를 더해 당당히 나도 니터다라고 외치고 다니려고요. 톡토로십 정말 최고다! 든든하다! 이상입니다. 하셨어요. 저 이 톡토로분 기억이 나고요. 진짜 니트가 예뻤어요. 본인이 뜨신 스웨터를 입고 오셨는데 그래서 제가 니트로 유명한 브랜드 팔로마 울이라고 있는데 거기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엄청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전 칭찬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로 너무 완성도가 높아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실력이 뛰어난 분도 스스로를 니터라고 칭하지 못하다니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뮤지션이고 봄토로님은 니터예요. 예전에 저희가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언급을 했었는데 나이키에서는 신체를 갖고 있고 움직이고 운동을 하는 사람들 모두를 애틀릿이라고. 선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포티파이의 수빈리 님께서 이런 댓글을 주셨어요. 개인적으로 큰 변화를 코앞에 두고 있어서 불안과 두려움에 자꾸만 현실을 회피하게 됐었어요. 그러던 중 이번 회차 듣고 기세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누구나 각자의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있지만 여둘톡에 소개된 분들처럼 어떤 이들은 그 속에서도 기세로 밀어붙여서 결국 자신이 원하는 바를 쟁취해내기 마련이니까요. 아니 어차피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좀 힘들어도 보자. 불안해만 하지 말고 죽기밖에 더 하겠냐고. 아니야, 이건 아니야.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되지. 아무튼 이번 회차도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벌써 스포티파이 산 톡토로가 된 지도 3년이 넘어가네요. 선우하나 작가님 항상 감사하고 몸, 마음 모두 평안한 일상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해주셨네요. 좀 힘들어도 보자. 불안해만 하지 말고. 이 말 너무 좋지 않나요? 김연경 선수 생각나네요. 해보자 후회하지 말고. 하포만 물병아리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기세는 실전이야 듣다 말고 피아노 학원에 등록하고 왔습니다. 와, 대단하시지 않나요? 다 듣고도 아니고 듣다 말고. 작은 음악당을 빌려서 1년에 한 번씩 연주회를 연다고 하는 학원 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꼭 한 곡이라도 멋진 연주를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평소에 늘 하고 싶다고 생각만 했는데 오늘 기세 좋게 등록했습니다. 71세 최고령 은발 수강생의 연주를 기대하니 벌써 설레어집니다. 선우하나 작가님 늘 제철 여둘톡 애청하고 있어요. 사랑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우와, 너무 기대됩니다. 하프만 물병아리님 저희가 엄청난 기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나중에 연주회 하시게 되면은 녹음 파일 아니면 영상이라도 한번 보내주세요. 관세음 풋살님의 오랜만에 댓글입니다. 안녕하세요. 5개월 차 퀴어 부부입니다. 평소 제 와이프는 팟캐스트를 즐겨 듣지 않는데 그저께 갑자기 진만두를 먹겠다며 산더미같이 만두소를 만들었어요. 와이프에게 여둘톡 이번 회차를 틀어줬더니 만두는 기세다를 외치며 신나게 만두를 빚더군요. 중간에 저는 지쳐 잠들었는데 와이프는 여둘톡을 끝까지 들으며 150개에 달하는 만두를 모두 빚었다고 합니다. 기세를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기세 이어받으러 만두 먹으면서 2회차 재생하러 갑니다 하셨네요. 만두 진짜 기세죠. 네, 요리는 기세 맞습니다. 만두 150개를 빚어버리게 하는 이 기세 너무 좋습니다. 만두 먹고 싶다. 제이미 짱님께서 기세는 실전이야.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긴 글을 읽기 어려워 전자책으로 시작해서 드디어 종이책 한 권을 읽으신 분, 역사에 남길 글을 쓰는 자신을 상상하며 기세 좋게 키보드를 두드리시는 에디터님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저도 직업적으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어서인지 평소에 있던 불안 증세가 더 심해져서 하루 종일 과긴장 상태여서 일을 집중해서 진행하기 어려워요. 사람들을 만나도 너무 긴장돼서 말이 잘 안 나올 때가 많고요. 그런 와중
세상 일 별거 아니다를 스스로에게 되뇌이며 때때로 저를 여러 분야의 업무 과장으로 설정해놓고 부르면서 일을 해나가고 있어요. 가계부 쓸 때는 재무부장님, 그림 그릴 때는 아트 디렉터님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불안과 싸워가는 요즘입니다. 그러던 중 함께 싸우는 톡토로님들의 사연을 들으니 전투력이 더욱 올라가는 기분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아, 그렇죠. 역할이 여러 자아가 필요하죠. 스스로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으쌰으쌰를 해주고 계시네요. 저희도 연주할 때는 우리는 프로 뮤지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합니다. 그럼요. 애플 팟캐스트에 동토로님이 남겨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들. 저는 2022년 여둘톡의 두 번째 에피소드 40대의 인생도 꽤 괜찮아 부터 입문해서 2025년 지금까지 꾸준히 여둘톡을 들어온 동토로예요. 제가 얼굴형이 동그란 편이라 동토로라고 이름 지어봤습니다. 언니들 따라 러브핑코 배 워머부터 카밍그라운드 가구 등 여러 가지 물품들도 구매해서 잘 사용하고 있고요. 늘 언니들의 목소리에 힘과 위로 그리고 즐거움을 얻고 있지만 이번 인생은 기세다 편에서 특별히 더 큰 배움을 얻게 되어 처음으로 댓글을 남겨보아요. 이번 화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언니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예요. 저는 타인 민감성이 아주 높은 편이라 함께하는 일행의 표정이 조금이라도 일그러지면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이 들면서 상대의 불편함을 해소해주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는 편이거든요. 집에 와서도 수시로 제가 뭘 잘못했는지 되짚어보고 자책하기도 하고요. 특히 회사에선 타인 민감성이 극대화되어서 나의 존재 가치를 업무 성과로 증명해내야 한다는 강박 아닌 강박이 생겨 4년여간 몸과 마음을 많이 갈아 넣었어요. 이 때문인지 지난해엔 30대 초반이라는 비교적 어린 나이에 암이 발병해서 수술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저는 저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일에도 저에게서 원인을 찾는 편이라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앞에 서면 말 그대로 어찌할 바를 잘 몰라요.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소되기 전까진 말 그대로 끙끙 앓는 편이에요. 그런데 언니들이 팟캐스트에서 정치 이슈를 논하는 걸 불편해하며 실망했다는 청취자들에게 단단하게 언니들의 생각을 전하고 오히려 감사와 지지를 보내는 다른 톡토로들을 더 주목하며 해오던 일을 꿋꿋이 해나가는 모습이 저에게 정말 큰 귀감이 되었어요. 아주 좋은 롤모델을 선사받은 느낌입니다. 또 올해 언니들이 선정해 주신 모토 인생은 기세다까지 함께 아울러 보니 한 해 살아가는 동안 위축되고 흔들리는 순간마다 기준점으로 삼고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록 저는 댓글도 자주 남기지 못하고 눈에 잘 띄지도 않는 톡토로지만 앞으로도 언니들 방송 잘 들으면서 항상 응원하고 있을게요. 동토로 드림 해주셨습니다. 아, 동토로님 너무 고맙습니다. 동토로님 같은 성격의 분들이 참 주변 사람들을 많이 배려하면서 자신이 힘들어지는 그런 성격의 분이세요. 그쵸? 많이 참고 꾹꾹 사귀고 위축되고 흔들리는 순간마다 기준점으로 삼고 나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세 잊지 마시고 저희도 또 잊을만 하면 다시 한번 강조하도록 할게요. 네. 함께 나아갑시다. 아닌 밤중에 감사 인사 전하기라는 제목의 메일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선우하나 작가님. 저는 호랑토로라고 합니다. 2024년을 보내고 25년을 맞이하며 감사한 분들께 인사를 남기고 싶어 메일을 씁니다. 왜 감사 인사를 사연으로 보내나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은 5분이 모두 여둘톡 세계관 안에 계시거든요. 5명이나요? 그러게요. 혹시나 사연이 소개된다면 제 감사가 공개 고백으로 전환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일단 기세 좋게 보내봅니다. 공개 고백을 하고 싶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은 분은 작년에 집 밖에서 가장 많이 만난 사람 1위 성산동 톡토로 소호한의원 예원쌤입니다. 소호한의원에서 주 1회 재활 필라테스를 하고 있는데 동작과 동작 사이 쉬는 시간 동안 예원 원장님과
이야기의 50% 정도는 여둘톡 이야기고 50%는 거기서 파생된 각자의 생각과 관련 경험이래요. 여둘톡이 워낙 다양한 주제를 다루시다 보니 저희의 대화 주제도 점점 넓어집니다. 하루는 학창시절로 돌아갔다가 하루는 투쟁심에 불타오르고 또 비통한 뉴스가 있는 날에는 말하다 울기도 합니다. 아직 내란 우두머리가 체포되기 전이었던 12월에 연말 인사를 할 때는 그래도 우리 힘내보자고 짧게 포옹을 하고 나왔는데요. 가족이 아닌 사람과 포옹으로 인사한 것이 얼마나 오랜만이었는지 한의사와 환자의 관계로만 표현하기엔 우리 사이에 뭔가 뜨끈한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뜨끈한 것의 이름이 바로 우정이더라고요. 저에게 우정과 건강을 함께 해주시는 예원 원장님께 감사하다고 전해봅니다. 다음으로 감사드릴 분은 트레토로님입니다. 맞습니다. 저 트레토로님과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동선이 많이 겹치시네요. 그러니까요. 세이프짐에서 트레토로님과 운동을 하고 계신 호랑토로님입니다. 네. 트레토로님은 항상 꼼꼼하게 저의 컨디션을 살펴주시는데 아마 제가 통잠자기를 가장 많이 기원해 주시는 분일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의 건강과 안녕을 이렇게나 바라는 사람이라니 정말 멋지지 않나요? 세이프짐의 문을 열었을 때 선생님 오셨어요! 하는 목소리에 힘을 얻어 비슷해.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라는 질문에 괜찮습니다! 하게 된다는 것을 선생님은 모르시겠지요. 직접 말하기엔 너무 부끄러우니까 이렇게 글로 적어봅니다. 와, 저는 컨디션 어떠냐 그러면 아 별로예요. 맨날 그러는데 반성하게 되네요. 제가 사는 곳에서 성산동 망원동까지는 운전해서 가는데 대략 15분 정도 걸립니다. 왕복 30분 정도죠. 저는 바로 그때 여둘톡을 듣습니다. 여둘톡을 들으며 운동을 가서 운동을 하며 여둘톡 이야기를 하고 돌아오며 여둘톡을 듣는 사람. 그게 바로 접니다. 톡치 강의? 12월에는 유난히 눈물 나는 회차가 많아 운동 가면서 울고 눈물 닦고 운동하고 돌아오는 길에 또 울고 했지만 그것이 또 얼마나 저를 정화해 주었는지요. 집에서는 아기와 하루 종일 함께하느라 생각을 정리하기도 벅차고 어른의 대화를 하기도 어려워 잠깐 방심하면 한순간에 침잠하는 기분이 듭니다. 그러다 차에 타서 여둘톡을 듣고 있자면 그래도 제가 고여있지 않고 나아가고 있다는 또는 나아갈 수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항상 많은 톡토로들이 하는 말이지만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토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작가님들. 이쯤 되니 너무 수상소감 같은데 저 무슨 상을 받은 거죠? 이왕 이렇게 된 거 마지막 감사할 분까지 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아기와 함께 자고 있는 벽토로님 감사합니다. 톡춘무늬의 수상에 빛나는 벽토로. 클라이밍 이야기를 썼던 맞아요. 남토로님이십니다. 벽토로가 바로 제 남편입니다. 벽토로도 5월부터 육아휴직을 하고 저와 함께 아기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 3회 운동을 하고 여둘톡을 들을 수 있는 것은 그 시간 동안 벽토로가 아기를 보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저는 남편이 클라이밍 하러 가고 아기와 둘만 남게 되는 것을 조금 두려워하는데 남편은 제가 운동을 가거나 다른 필요한 일로 외출을 해도 잘 다녀와 라고 씩씩하게 말합니다. 늘 빨리 와 라고 말하는 건 제 쪽이죠. 남편이 12월마다 하는 남편만의 의식이 있는데요. 바로 팀원들에게 양말 선물하기입니다. 한 해 동안 함께 힘써줘서 고맙다는 뜻을 표현하는 건데 더 큰 선물은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부담스러워서 양말을 주게 되었다네요. 양말 너무 괜찮은 선물 아이템이죠. 저희도 트레이너님 선물로 양말 드렸잖아요. 아, 그러네요. 네. 그러고 보니까. 남편이 올해는 휴직을 했으니 양말 살 일도 없겠군 했는데 어느 날 저에게 양말 한 켤레를 주더라고요. 올해의 팀원은 저라면서요. 와. 그때 고맙다고 올해 내 최고의 팀메이트도 당신이라고 말했어야 하는데 타이밍을 놓친 저는 올해는 고마운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더 많이 해야지라고 생각만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새해 작가님들께서 인생은 기세고 기세는 실전이야 라고 말하시니 그래 고마움도 지금 표현해야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냅다 메일을 썼네요. 오늘로 8개월이 된 아기는 아직 혼자 자지를 못해서 저희 부부는 매일 교대로 아기와 잡니다. 오늘은 남편이 아기와 자는 날이고
이럴 때 저는 혼자 자니 일찍 푹 자야 하는데 지금을 놓치면 또 메일을 쓰기 어려울 것 같아 열심히 써보았습니다. 통잠 못 자시면 트레토로님이 불안해하실 텐데요.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수상소감 같은 감사 인사답게 이 모든 영광을 사랑하는 딸에게 돌리며 이상입니다. 투쟁! 하셨어요. 24년 5월에 아기를 출산하셨다고 하니까 상 받으실만 하죠. 좋은 한 해를 보내셨습니다. 근데 정말 벽토로님 톡춘문예 수상하셨을 때 그 소식을 아내분이 먼저 알고 맞아요. 감격의 연락을 주셨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분이 바로 호랑토로님이신데 벽토로님도 호랑토로님도 두 분 다 어쩜 이렇게 글을 잘 쓰시나요? 재밌게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디토로님의 메일 읽어볼게요. 제목이 눈물은 기세다 사연을 듣고 기세 좋게 눈물 흘린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디토로입니다. 작년 뉴진스에 푹 빠졌을 때 디토에서 따와서 디토로라고 닉네임을 만들었는데 아직 사용하시는 분이 없어서 이번에도 쓰려고 합니다. 눈물은 기세다 사연을 듣고 나와 비슷한 사람이 있구나 하며 가만히 듣다가 눈물이 울컥하고 나와 이 기세를 받아서 메일을 보냅니다. 저는 눈기 톡토로님, 눈물은 기세다 톡토로님과 달리 어릴 때부터 울보로 유명했습니다. 무서울 때 울고, 서러울 때 울고, 억울할 때 울고, 엄마가 보고 싶을 때도 울고, 심지어는 아름다운 것을 느낄 때에도 울어서 제 눈에는 언제나 촉촉하게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러다 20대 중반을 지나면서 안구 건조증이 생길 정도로 점점 눈물을 흘릴 일이 없었는데 작년 12월부터 다시 눈물샘이 고장난 듯이 아무 이유 없이 툭 하고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아마 눈기 톡토로님처럼 오랜 동안 제 안에 고여 있었던 눈물들이 여러 계기로 인해 솟구쳐 오른 것 같습니다. 12살 이후로 저는 심리적으로 상복을 벗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애도를 해야 할 때 아무런 도움과 위로를 받지 못해 그 슬픔과 분노는 제 안의 깊은 우물에 고이게 되었죠. 그러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을 때 오열을 하며 단원고로 가는 중에 깨달았어요. 저도 생존자였다는 것을, 자살 유족 혹은 자살 생존자라는 것을요. 그때 제 주변의 어른들도 가만히 있으라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은 것처럼 모든 것을 묻어두고 앞으로 나아가기만을 강요했었고 그 이후로 저는 억지로 상복 위에 알록달록한 옷을 껴입고서 내가 나를 연기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2022년 10월 동네에서 앰뷸런스 소리가 밤늦게 끊이지 않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궁금해서 트위터를 켰다가 이태원 참사 관련 영상을 보고 말았습니다. 보면 안 되는 것을 봐버린 수치심에 화들짝 놀라 바로 끄기는 했지만 그 영상의 이미지는 여러 달 동안 꿈에서까지 나타나 저를 괴롭히곤 했습니다. 충분히 예방하고 도울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들, 죽은 자들과 남은 자들을 모욕하는 사람들, 그리고 애도하지 않고 망각을 강요하는 사회. 그렇게 저는 다시 울보가 되었어요. 무기력하게 울기만은 싫어 심리 상담도 받고 제가 공감하는 시민단체를 골라 힘을 작게나마 보태기도 하면서 울음을 멈추려 했지만 작년 12월에 또다시 일어난 멈춰지지 않는 비극들을 지켜보면서 오랜 세월 제대로 애도하지 못하고 보낸 이들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이제는 매일같이 기세 좋게 울고 있습니다. 최근 동네 서점에 갔다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책들이 입구 앞 진열대에 여러 권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중 제가 읽지 않은 책을 발견했는데 바로 눈물상자라는 어른을 위한 동화였어요. 너무 많이 울어 눈물단지라는 별명을 가진 어린 소녀의 이야기인데 책을 보자마자 홀린 듯이 사서 근처 카페로 가 단숨에 읽었습니다. 마치 어릴 적 저의 모습과 비슷하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동화에는 눈물을 모으는 아저씨와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할아버지도 나옵니다. 아저씨는 눈물단지에 눈물을 사고 싶어 하는데 그의 눈물 상자를 열면 각양각색의 아름다운 눈물들이 보석처럼 묘사되어 그 장면이 정말 아름다워서
수도꼭지처럼 우는 내가 참 소중한 것을 품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한강 작가님은 왜 동화도 이렇게 아름답게 써서 39살의 눈물단지를 울리는 걸까요? 그날은 올해의 첫날이었어요. 다 읽은 책을 덮고 바라본 노을이 눈에 고인 눈물에 반사되어 눈부시게 느껴졌습니다. 이전에는 우는 제가 약하다고 느꼈어요. 예민하고 약해서 앞으로 전력 질주하는 사람들과 속도를 맞출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 트랙에서 벗어나 질주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제 난 낙오자가 된 걸까? 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 눈물을 믿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터져나오는 웃음처럼 울음에도 언어로 설명하기 힘든 엄청난 힘이 있다고요. 이제 저는 제 눈물이 저와 타인에 대한 위로와 공감, 미안함과 고마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약함이 이 눈물들이 모여 먼 훗날 바위를 뚫고 길을 만들어 손길이 닿지 않았던 저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면서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기세 좋게 울고 웃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홍은전의 그냥 사람을 읽으며 울다가 퇴근한 후에는 여둘톡을 들으며 웃습니다. 아무래도 제 안의 감정들은 정말이지 기세가 좋은 것 같아요.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디토로 드림. 하나씨 또 한 사람의 48살의 눈물단지잖아요. 디토로님, 우리 많이 울고 많이 웃읍시다. 그게 인생이죠. 참 톡토로들은 글을 너무 잘 써. 그러게요. 이외에도 좋은 댓글, 좋은 메일 다 잘 읽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 소개는 못하지만 매주 감사히 받아보고 있습니다.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여둘톡 132화는 여자의 자격이었습니다. 여둘 애드는 마이라 칼만의 아름답고 힘있는 그림책 우리가 인생에서 가진 것들을 소개했습니다. 톡토로 뒤에는 여둘톡이 있고 여둘톡 뒤에는 톡토로가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른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감사합니다.